예, 반갑습니다. 사실 이 주제 자체가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큰 주제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충분히 토론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큰 줄거리나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증가하는 공공부문 이야기는 뭐 지금 우리 최근에 뭐 국채 문제 이런 게 나오면서 언론에 부각된 적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국가예산정책처 여기 홈페이지가 보시면 재정 국가 채무 시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준비하면서 들어가 봤더니 4월 19일 날 19시에 봤더니 그때 국가 채무가 610조 838억이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확정 예산 그러니까 2016 확정 예산의 국가 채무가 644조 4조 원이고 지난해보다 한 50조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1인당 이게 1초에 국가 채무가 한 158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인당 그것도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2,200여만 원.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죠. 2,200만 원이면 1년에 한 3,600을 받는다 치면 그거의 3분의 1 정도니까 국가 채무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항상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처럼 이게 정부에서는 OECD 평균보다는 아직 낮다. OECD보다는 낮다. 뭐 OECD 특히 뭐 재정위기 겪었고 또 복지국가로부터 많은 그런 실험을 함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이 많이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그런 얘기를 조금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덜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사실 우리 실제 공공부문 부채가 나중에 우리 정도 수준에서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페이지 1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재정위기 이전인 2007년에 아일랜드가 우리보다 낮았고 낮은 25%였고 스페인이 우리와 비슷한 36% 정도였는데, 이게 5년 만에, 그러니까 아일랜드 경우 105%, 스페인 경우 68.5%, 이런 식으로 5년 안에 얼마든지 폭등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너무 느긋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더군다나 공무원 연금 이번에 우리가 보셨듯이 여대 야소 상황인데도 공무원 연금 하나 조금 줄이는 정도, 급여를 조금 줄이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큰 진통을 겪었는데 이게 뭐 앞으로 충당 부채가 연금, 그러니까 미지급 연금에 대한 그런 부채,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까지 합치면 지금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여기에는 중앙정부만을 얘기해서 한 610조라고 지금 650조 정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거보다 훨씬 큰 1000조 혹은 1600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정부를 어느 정도 규모로 잡느냐 또 여러 가지 기준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이라고 해보면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급 보증을 했다든가 혹은 나중에 지금 나중에 지급해야 되는데 연금으로 지금 충당을 못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합쳐져서 감안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 상식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고 보면 너무 이게 안일하게 그렇게 봐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공공부문 지금 이제 GDP에서 GDP 대비 그 부채 비율이 공공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한 65% 가량이고 일반 정부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합한 그러니까 이게 한 41.8% 그리고 비금융 공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융 부분은 보통 이제 제외하는데 사실 금융 부분 제외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과연 제외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 공기업의 산업은행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산업은행이 지고 있는 부채 같은 것도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지금 한은이 지금 다시 한은 출자 뭐 얘기도 나오고 또 코코본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한은이 그걸 부채를 말하자면 출자를 하든 아니면 본드를 사주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결국은 인플레이가 돼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채 공공 부분의 상황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 이걸 갖다 충분히 좀 인정을 하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아직 뭐 그렇게 OECD 평균보다는 낮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2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실 공공부문이 그럼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공공부문이 좀 크게 보면 국민들을 한쪽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 납부자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납부한 세금을 쓰는 사람들인데 물론 뭐 이런 세금 쓰는 가운데는 일부 뭐 국민들한테 서비스형으로 나름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서조차 시장 경쟁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앉아서 형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망할 염려도 없고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또 자기가 그냥 누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텍스 컨슈머라고 부를 수 있는 소비자들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 붙어서 특별히 생산 자체에 기여하기보다는 그냥 거기 붙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계층이 점점 더 커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생산성을 떨어뜨릴 거고 그에 따라 뭐 최근에 많은 사회에 이렇게 와서 보고 참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말을 우리가 했는데 그 참 좋은 말이었어요. 소 키우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소 잡아먹는 사람만 자꾸 많아지는 그런 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최근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공공부문 늘어난 게 추경 이런 게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간 소위 말하는 복지 지출 선심성 복지 지출 경쟁이 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했고 우리 잘 알다시피 또 누가 지불하느냐를 두고 상당히 또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공공부문의 비대화에 참 중요한 빌미가 되고 있는 게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 정부 기구를 더 큰 기구를 도입하거나 더 많은 규제를 도입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공공부문의 비대해지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외환 위기 났을 때 금융 쪽에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책임자들 다 뒀는데 그 사람들 아무 특별한 역할도 못하고 또다시 지금 또 금융 쪽 이야기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 해결 방법이 실은 관리자만 늘렸지 실효가 없었다는 이야기처럼 공공부문도 예컨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이게 자꾸 폐경 해체하고 안전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게 국민의 안전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경쟁적으로 그 안전에 대한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쪽의 해결책이 아니라 규제를 더 강화해서 잘 지키도록 만들겠다는 쪽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공공부문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공부문이
커지면 뭐 어떠냐, 좀 커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사람이 철밥통도 좀 있는 게 뭐 어떠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근데 실은 공무부문이 가지는 이제 경제학으로 돌아가서 쳐다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유인의 문제와 다른 하나는 정보의 문제인데, 유인의 문제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사건 같은데 국민의 생명 자체를 잘 지키고자 하는 노력, 말하자면 배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뭐 돈을 많이 받을수록 수요가 적어질 거고 경쟁적으로 안전을 프로바이드 하려고 하는 노력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그런 쪽 유인이 잘해봐야 자기한테 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흔히 말하는 뭐 복지 안동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 유인의 문제가 일반 시장에 비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지식 정보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 여러분 유인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개구리 소년 사건을 아실 텐데 소년들이 한꺼번에 가출한 줄 알았는데 나와서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돼서 열심히 최고의 법의학, 경찰 전문가들 다 모여갖고 했는데 결국은 사건을 해결을 못하고 미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질문이, 그랬을 때 이걸 예산을 늘려야 하나, 경찰을 줄여야 하나, 얼핏 생각하면 더 위험해졌다, 애들까지 그렇게 될 정도로 위험해졌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예산을 늘려서 경찰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치안이 불안하니까. 그런데 또 다른 반대가, 유인의 측면에서 반대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경찰이 제 일을 잘 못할수록 예산을 더 늘려줘야 되냐 말이야. 이거 아니다.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게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규정을 두고 그 규정이 맞는지 살피고 뭐 대충 인구 비례로 보고 사건이 큰 사건이 되면 또 그쪽으로 늘렸다가 돈이 안 되면 또 줄였다가 또 그런 게 잠잠해지면 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게 공공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유인의 문제 때문에 효율적으로 뭔가 해내기 어렵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하고 관련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예컨대 성과 지표 경찰 쪽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범인을 잘 잡으면, 어떤 범인을 잘 잡으면 몇 점, 어떻게 하면 몇 점 이렇게 했더니 당장 목동 쪽에 양천구 쪽에 있는 경찰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사실 범죄가 잘 안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응? 그래서 이 예방하는 노력에 대해서 점수 내놔라. 그런데 그러면 예방하는 쪽하고 범죄 이거 하고 그러면 어떻게 말하자면 가중치를 어떻게 줄 거냐 이런 문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중치는 시장은 결국은 가격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지불하고자 하고, 근데 공공부문에서는 그런 시장이 없다 보니까 그걸 결국은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이 드러난 게 아니라 추정해야 되고 굉장히 권위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컨대 옛날에 왜곡되는 선거 지표가 왜곡되는 대표적인 소련의 한 사례가, 소련에서 좋은 의도로 그랬죠. 그러니까 병원들 보고 그냥 보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래서 병원에다가 회생률, 사람들을 잘 살려낼수록 너는 잘한 거니까 거기에 따라 이렇게 했더니 포상도 하고 그냥 또 처벌도 하고 그랬더니 이게 생생한 젊은 애들, 금방 낫기 쉬운 그런 애들만 받고, 늙은 사람들, 치료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진통제도 안 주고 그냥 아예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말체프란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의료를 사회주의화 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그래? 그러면 아마도 소련처럼 너들도 아플 때 진통제도 못 구하는 거 각오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공부문에서 그런 가격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장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잘 공급할수록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공급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재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격도 없고 그럴 때는 유인의 문제와 방금 말씀드린 그 가격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그렇다면 자꾸 공공부문이 커진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작용이 심해지는 거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런 공공부문에서 또 바른사회가 굉장히 잘 만든 용어 가운데 하나가 철밥통입니다. 철밥통을 유통시킨 데가 또 바른사회라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다. 진짜. 그러면 그게 사람들의 불만도 커질 뿐만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는 그래서 공공부문이 이런 근본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가격에 간섭을 하면 차라리 이제 좀 이따가 대안 말씀드릴 때 프리드만 같은 류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예컨대 무상 보육을 한다 혹은 무상 교육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무상으로 자기한테 애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서비스가 가치가 무상이 아닌 조금이라도 파지티브한 애를 보냈을 때 덕이 있다 생각하면 보냅니다. 근데 실제 사회적으로 드는 돈은 거기에 세금하고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세금만큼의 가치보다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도태돼야 되는데 그게 경쟁을 보육 원간의 경쟁을 도태해야 되는데 도태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공공교육에서 애들 인질처럼 잡혀갖고 제대로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도 실은 이런 부분에 놓여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대안이 뭐냐? 이제 공공부문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세금 증대, 재정 건전성을 자꾸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재정 건전성을 세금 증대를 해갖고 재정 건전성 하자 혹은 국채 같은 거 좀 줄이자 그건 다 좋은데 그 세금 증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 두면 또 버틸만하게 또 지출을 또 늘릴 유인이 되고 그럼 또 그런 식으로 가서는 공공부문 증대를 막기는 어렵다 이게 그래서 마치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얘기해놓고 국민연금에 내는 돈을 더 올리자 그러면 재정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변화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결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적자 지출을 결국 정부가 지출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게 세금으로 거두든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국채도 결국은 나중에 세금은 바로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두 번째로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마치 이 돈을 부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부가 늘어난 것 같지 않아서 소비가 줄이는 효과가 적지만 어쨌든 이게 결국은 사람들의 소득을 결국은 줄일 수밖에 없고 공공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 정부 지출이 늘어나서는 그래서 재정 규율이라든가 세출 이런 게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로 공공부문에 대해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것은 되도록이면 시장 교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럼 대체하면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페이지 17페이지에 강제건강보험제도 얘기를 조금 해놨는데 얼마 전에 메르스 나가지고 그냥 난리 났을 때 그때 이게 건강보험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게 건강보험이라는 게 돈을 적게 주고 자기가 얼마 안 주고도 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이상적인 모델을 이렇게 제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요는 가격이 싸지니까 원래 내야 될 때 수요는 많아지고 그 초과 수요가 생기고 그 돈을 갖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병원을 만들어서 계속 의료 수가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서 사람들 사실은 내려서 나왔을 때 의료 수가 올려주면 된다. 근데 그건 이제 그런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수가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제를 해야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 같은 게 별 실질적인 설득력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을 갖다 좀 길게 적어놨습니다. 읽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금 여기 하나 제시한 게 페이지 21페이지에 뭐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도 여기 보니까 정부가 가진 자산으로 부채 자산 이렇게 나눠서 자산으로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제시를 했던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민간도 충분히 이걸 잘 관리할수록 자기가 유리하니까 경쟁하면서 고속도로 같은 것도 이것도 파는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가서 프리드먼식 해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먼 예컨대 바우처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자체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가격 자체 보육이든 그건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제대로 잘 서비스를 공급해야 저희가 공급자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보육이든 뭐든 그것이 필요한 사람한테 바우처로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선택하도록 그 다음에 가격은 그게 이제 프리드먼 해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한편으로는 복지에 이미 이거 받아야 되는데 길들여져 있고 정치적 저항이 좀 적어서 상대적으로는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문제인데 결국 어디에서도 오냐면 공문이 커지는 게 결국 선거에서 더 뭘 하겠다. 복지적인 지출을 이런 걸 더 하겠다는 경쟁이 일어나는 한 이게 아무리 결국은 법이고 뭐고 전부 국회에서 만드는데 의원들이 그 사람들 이렇게 약속해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뜯어 고치면 또 그만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들이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에 불과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민주주의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정치운동이다. 바른사회 시민회가 그래서 중요하다. 정치운동을 계속 떠들고 외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제가 하여튼 이것저것 생각해봐서 내린 생각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도 모자라고 또 제가 말 주변이 간략하게 좀 잘하는 게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렸는 부분은 제 발제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송 소개받은 기령씨입니다. 저는 PPT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토론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대략적인 그림을 정도로만 준비를 했고요.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재자 김석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 정의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다시 간단한 리뷰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국가 부채라고 하는 거는 현금주의냐 발생주의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 국가 채무라고 할 때는 중앙정부 채무랑 지방정부 채무 보통 기재부에서 D1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현금주의로 이제 현금주의를 적용해서 나타나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재무제표상 부채로는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군인 공무원 연금 한 5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할 경우에는
D2라고 해서 일반용 부채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및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해주고 내부 거래를 제외해주면 공공부문 부채 D3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은 UN이라든지 IMF 월드뱅크에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공공부문 부채까지 포함해서 아까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 보증의 의무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고 그렇게 각국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D1, D2, D3 이렇게 구분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2015년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공공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저한테 이제 주어진 세부 주제가 공공기관의 확장이라는 거였습니다. 공공기관 확장의 의미에서 볼 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국가라는 게 있고 국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포트하는 기관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공공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확장에 관한 이론은 되게 많습니다. 뭐 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정치경제학 등에서 다양한 이론으로 공공부문이 자연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들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실질적인 증거로서 제시되기도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이러한 이론들이 의미하는 게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정부라고 할 때는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가 문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비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효율성의 기준은 민간과 대비했었을 때 민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그 발표문에도 보면은 왜 그 세금의 일부를 걷는데 실제 그 돈은 더 많이 든다라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우리나라 공무원 수하고 중앙정부 채무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공무원 증가 추이인데 이게 지금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그림은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입니다. 뭐 IMF 위기라든지 이럴 때는 다소 줄었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공재 수요, 소득이 높아지고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서 국민들의 공공재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의 수도 증가하는 요인이 있지만 반면에 뭐 IC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온라인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 서류 절차 등의 시간이라든지 업무가 굉장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보면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이 중앙정부 채무, 그러니까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도 나타나 있고 절대 금액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뭐 여러 가지 그 실증 분석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 기능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 기능과 함께 조직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산이 어떤 균형 예산이 아니라 때로는 과다하게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2016년 올해 이제 공공기관, 우리가 아까 공공기관이라고 할 때 뭐 비영리 공공기관은 되게 많습니다. 대략 200개가 넘게 이제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200여 개가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공 부분에서 관심 있는 게 비금융 공기업. 왜냐하면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도 뭐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더 많이 규모로 잡힐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수만 보다 하더라도 2010년에 공기업의 경우에는 21개였는데 2016년에 30개입니다. 뭐 여기 시장은 중시장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했었을 때 2010년에 284개에서 2016년에는 323개로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가공기업 혹은 중앙공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대형 공기업만을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각 254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이 있는 지방공기업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1980년부터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숫자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한두 금융공기업을 빼뜨렸습니다. 아까 이제 비금융공기업이라고 해서 보통 아까 발제자분께서도 비금융공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융공기업도 문제가 있다 했지만 사실 금융공기업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공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금융공기업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주요 금융공기업의 대표적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살펴보면은 2010년에 임직원 수와 부채 규모를 보면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산업은행의 예를 보자면요, 2010년에 임직원 수가 2,086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3,035명으로 5년 동안 약 45% 증가했습니다. 부채의 경우에는 2010년에 약 97조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247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뭐 수출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도 이 같은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 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 외에도 지방공기업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은 어떻게 보면 그 각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서 지방공기업이 우후죽순 남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1970년에는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수가 7개였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1990년대 중반에 131개로 늘어났고 2016년 기준으로는 410개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지방공기업이 과연 다 필요하냐? 사실은 지방공기업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는 예처럼 뭐 온천이라든지 목욕탕, 뭐 골프장, 뭐 승마장, 요트장 사실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방공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밑에 아래 보시면은 민영교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공공부문이라는 게 국가가 어떤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즉 인프라가 없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인프라가 갖춰지고 나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시한데 이렇게 공공부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간의 영향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흔히 말하는 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이미 미국에서 뭐 많이 얘기가 있었지만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영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선례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적용시켜서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민영교도소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던 온천이나 목욕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뭐 민간에서 굳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 뭐 사실 국가공기업에 대해서 부채라든지 규모가 상당히 작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국가공기업에 대해서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재정적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심각한 경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기업의 문제가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민관 위탁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국가공기업의 역할을 민간에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담합의 가능성도 있고 지대추구의 가능성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혹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은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공공기관의 문제점, 공공기관이 확장되는 것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편익을 받는 주체와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공공기관의 확장, 여러 가지 복지제도의 편익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사람과 그 세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지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부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그 주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버랩된, 그러니까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부문의 확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사회기자연연구소 김병수 소장입니다. 공공부문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문제를 바라본 이 프레임 자체부터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단적으로 그러니까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있고 중량이 문제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크기하고 중량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을 바라볼 때는 이 크기와 더불어 가지고 권능의 문제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부분을 잘 지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컨대 저는 증가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무엇인가 해서 증가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괜찮나요? 지금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문제는 지금 현재 공공부문이 증가하고 공공부문 부채 문제, 제가 볼 때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단적으로 아까 의료보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민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의료 지출이 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100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 중에서 한 50조 원 넘게가 건강보험 지출인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이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고, 그래서 의료 상품 서비스 가격들을 국가가 다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거고, 거기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 같은 이름이 특이한 어떤 자문기구 이름을 갖고 있는 데서 이제 그거를 갖다 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관리 통제하는 모든 요금들이 엉망진창이죠. 이를테면 전기요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요금이 그렇고 상하수도 요금이 그렇고 국가가 손대는 거의 모든 어떤 가격들은 자원 배분 기능을 잘 못하죠. 일반적으로 못하는데 한국은 유독 못하죠. 자, 근데 이제 건강보험 하나 100조 원 정도 된 돈을 갖다가 쓰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만 하더라도 상품 육아 그러면은 예컨대 서비스할 수 있나, 자격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팔 수 있나, 상품 서비스 문제, 가격 문제, 그걸 다 국가가 풀어지고 있어요. 교육은 어때요? 교육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산 합치면 한 60조 원쯤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학 예산 합치면 한 10몇 조 원 더 추가에다가 사교육 예산 한 30조, 합치면 한테 100조 원 됩니다. 근데 교육만 하더라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인지 이게 전부 국가에서 이렇게 법령으로 통제를 하죠. 단적으로 우리 역사 교과서만 하더라도 우리 교육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장관고시로 하게 되어 있고, 장관고시가 어떤 교과형 도서를 지정을 하면 나머지는 다 축계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내를 볼 때는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어떤 이 사이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공부문을 문제 삼는 거는 그것이 권력적 방식을 통해 가지고 통제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권력적 방식으로 통제되는 돈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사실은 공공부문 지출에 관한 얘기죠.